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세계 경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제 중국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자 하루 만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고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중단에 이어 환율 조작국 지정까지 미중 간의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환율 조작국 지정에 따른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성한경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확전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불안불안합니다. 그 파장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 네, 미국이 어제 위안화 환율이 이제 달러당 7위안 소위 포치 기준을 넘어서자 이제 중국이 오랫동안 위안화 평가 절하를 시켰다고 얘기하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이라고 비난을 한 다음 5시간 만에 나타난 결과인데요. 뭐 오늘 이제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뉴욕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그래서 세계 경제에 큰 변수가 생긴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최소한 미중 갈등이 봉합되기보다는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 같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금융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환율 조작국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환율 조작국 과연 어떤 내용입니까? 예, 환율 조작국이라고 그런다면은 정부에서 시장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그다음에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이고요. 미국은 중국인민은행이 최근에 외환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빌미로 이번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미국이 말씀하시죠. 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처음은 아니고요. 94년도에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한 적이 있었고요. 이후에 환율 조작국으로 타깃이 된 것은 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굉장히 관심을 받았던 게 2011년도였는데요. 2011년도에 그 당시에 민주당이 주도하던 미국 민주당이 주도한 상원에서 환율 감독법이라는 것을 63대 35 표결 차이로 통과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된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 뭐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아니 하원에서 반대를 해서 무력화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번에는 문우신 장관도 이제 좀 IMF와의 협의를 통해서도 중국의 조치를 환원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보통 미국이 4월과 10월에 환율 보고서를 통해서 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갑자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상하이에서 열린 통상협상 예상대로 참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것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 인상을 한 것에 대해서 아마 중국이 보복한 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해서 미국이 제시한 요건들이 있긴 한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88년도에 종합무역법이 있고, 다음에 2016년도에 교역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종합무역법에서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의미한 대미무역 수지 흑자국을 만족시키는 요건이었는데요. 좀 모호한 요건이었고요. 2016년도에는 그것보다 좀 더 구체화된 요건으로 대미무역 흑자국 200억 달러 이상이라든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 이상, 다음에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순매수를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이 세 가지 기준을 다 만족시키면 심층 대상국이고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관찰 대상국이었습니다. 네. 근데 5월 말에 이제 기준을 좀 더 완화시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중국이 이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1988년도에 좀 모호한 규정을 가지고 이번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을 만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포치 기준을 중국이 만족시킨 거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동안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다 뭐 이런 의혹도 받아왔었는데 실제로도 그런 겁니까? 미국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인민은행에서 특화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발언 자체가 빌미가 되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인위적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그런 조치를 취하는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국이 기존 2천억 달러를 넘어서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이미 이제 미국의 관세 카드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했기 때문에 중국은 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 어쩌면은 그 환율을 낮춰서 환율을 높여서 즉
그 평가 절하를 시켜가지고 대중 관세 인상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했던 노력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안화 가치가 낮아진 점은 사실은 미중 통상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국가 신뢰도가 낮아지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과 관계된 시장의 흐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위안화 가치 자체를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통제한다는 흐름에서 보면은 완전히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과거 우리나라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는지 예. 또 앞으로 우리나라는 또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일단 미국 연방 정부에서 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걸 금지하게 되고, 다음에 미국 기업이 대중국 투자 시에 미국의 금융 지원이 금지되는 상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IMF를 통한 압박도 있고 무역 협정과 연계하는 제재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관련법에 앞서서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기에 앞서서 일단 그 환율 조작국으로 진정한 다음에 1년 동안의 양자간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이런 양자간 협의를 통해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앞에 말씀드린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 것이니까 실제로 이런 조치들이 들어가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 앞서 말한 것은 명시적 조치들이 실제로 시행이 되어서 제재를 가한다는 부분보다는 이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 자체로 인해서 아마 중국 그 외환 시장에 좀 혼란을 주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같으면은 과거에 지정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조치가 확인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 미중 무역 전쟁에 좀 갈등이 좀 심화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 중국의 관세 폭탄을 던졌지 않습니까? 지난 6월 말 오사카 G20 이 휴전을 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좀 깬 상황인데 휴전을 깨고 이렇게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뭘까요? 중국 입장에서 이제 지난 상하이 협상에서 전혀 타협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한 것은 미중 통상 협상이 5월 초의 합의 수준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중국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에는 중국이 내년 대선 국면까지 기다려서 민주당 대통령이 된 다음에 협상을 좀 유연하게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협상을 지연시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협상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고요. 그거 외에도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낸 것을 역으로 보면은 지금 많이 나온 얘기지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미중 통상 갈등을 인위적으로 좀 갈등을 증폭시켜서 이제 미국 경기 하강에 대한 불안감을 좀 조성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연준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연준에서도 무역 전쟁의 격화가 금리 인하의 명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경제 호황의 흐름이 대선까지도 계속 유지되게 된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대선에 유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방면에서 연준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환율 조작국 지정이 이루어지면서 무역 분쟁도 더 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장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격화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무역 분쟁을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금융 전쟁 비슷하게 금융으로까지 갈등이 넘어간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중국 입장에서도 맞대응을 좀 할 수도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재무성 채권을 배각하는 형태로 맞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면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니까 중국이 현재까지 꺼내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무역 갈등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근데 무역 갈등이 아닌 금융 갈등 문제 같으면은 사실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중국 자체의 경제가 그동안 고성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부실이 쌓여 있고 거품이 쌓여 있는데 이런 미국과의 금융 갈등 문제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게 잘못해서 중국의 신용 경색 문제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앞으로는 중국이 조금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이어서 미중 환율 전쟁까지 좀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한 세부 세칙을 또 발표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악재들이 겹치는데 오늘 세부 세칙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인데요. 환율 조작국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이 이제 세부 세칙을 발표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품목이 추가될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일본이 집어넣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실제로 이게
이제 시행되는 일이 정말로 뭐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취하는 직접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석탄 제재, 석탄 수입에 대한 네. 규제를 막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 모든 방법을 저는 다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3-4배 정도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의 조치로서 단번에 일을 해결할 수는 없고 모든 외교적인, 안보적인, 경제적인 방법을 다 도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소미아에 대해서 탈퇴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한일 간의 문제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미국한테도 약간 위협처럼 보인다는 부분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위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과거 역사를 보면 굴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선례를 남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여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